Honda 5. Honda 5. Honda 5. 안녕하십니까. 오늘 뇌졸중의 원인과 진단, 치료에 대해서 강의드릴 충북대학교 병원의 신동희 교수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뇌졸중의 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뇌졸중이 어떠한 것 때문에 생기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단어가 굉장히 많아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뇌졸중은 양방에서 얘기하는 거고, 한방에서 이제 중풍이랑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뇌졸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에 피가 나는 거를 뇌출혈, 뇌 혈관이 막히는 걸 뇌경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뇌에 피가 나는 뇌출혈도 뇌졸중,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도 뇌졸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수박이나 이런 게 좀 나오니까 좀 이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뵈면 MRI나 이제 CT 같은 걸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MRI나 이제 CT 같은 걸 많이 찍어보신 분도 있고 앞으로 찍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보는 방법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박통이 있을 때 수박통을 이렇게 반을 뚝 자르면 저렇게 크게 잘라져서 보이시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람의 머리를 저렇게 뚝 잘라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양쪽 앞에 있는 게 양쪽 눈이 되겠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가운데 있고, 그 양쪽이 사실 이제 똑같으면 큰 차이가 없다,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만 뭐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사진처럼 왼쪽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CT 촬영에서, 이러면 이건 뇌출혈 사진입니다. 그렇지 않고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색깔이 좀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상이 있다. 특히 이제 뇌출혈이 있거나 뇌경색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뇌출혈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무슨 이제 뇌에 피가 나면 다 수술을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왼쪽 위의 사진처럼 약간 이제 출혈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 대개 이런 경우 여기 피를 말리는 주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써서 이제 되게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 없이 대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출혈의 경우가 이제 아래 사진처럼 굉장히 커지게 되면, 그리고 이제 가운데처럼 작거나 아니면 이제 왼쪽으로 더 커진 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는 대개 수술하지 않고 이걸 이제 말리는 주사, 이런 것들을 써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갑자기 특별한 증상이 없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두통이 온 다음에 갑자기 뇌출혈이 생겨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가끔 지인들한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뇌출혈은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갑자기 젊은 사람이든 이렇게 해서 이제 뇌출혈이 생겨서 돌아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뇌에 무슨 혈관이 늘어져 있더라, 동맥류 같은 게 있어 터졌다, 이런 얘기를 아마 가끔 들으실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지주막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맥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혈관은 정상적으로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터지게 되면 뇌에 갑자기 고랑이라고 하죠. 그 사이사이에 출혈이 생기면서 이 출혈이 발생하면 갑자기 한 4분의 1 정도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 이 동맥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동맥류는 사실은 증상이 사전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몰라요. 무슨 증상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미리 대처를 할 텐데, 사실 근데 이게 이 뇌동맥류가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실 아마 가끔 MRI나 이런 걸 찍게 되면 우연히 이런 동맥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사진을 찍으면 거의 0.5%에서 한 3% 정도에서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뇌동맥 그 환자 중에는 한 5분의 1은 2개 이상 이게 있다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좀 당황하시고 그러실 텐데, 사실 이제 이 동맥류가 있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평생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평생을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 가끔
이제 드물게 뇌출혈이 생기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끔 이제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한테 잘 생겨요. 특히 흡연, 담배를 태우신 분이나 혈압이 높으셨던 분, 또는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아니고 2명 이상에서 동맥류가 있었던 분들한테는 이런 뇌동맥류가 잘 생기거나 터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꼭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위험자가 있다 그러면 한번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걸로 같습니다. 이 뇌동맥류가 미리 사전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이거를 미리 발견되거나 아니면 이제 초기에 이제 이게 발견이 되면 사실 이제 2가지 방법으로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터질 만한 자리를 미리 이렇게 아까 사진처럼 이렇게 약간 클립으로 이렇게 찝어서 미리 터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이제 부풀어온 부분에 아주 가느다란 그 철사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고 아주 가느다란 그것들을 집어넣어줘서 거기다 꽉 채워놓으면 이게 터지질 않습니다. 이런 걸 미리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크기가 작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크기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 미리 이제 저희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뇌동맥류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기면서 제일 중요한 증상은 두통입니다. 두통이 생기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두통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머리가 아플 때 이거를 우리가 사진을 찍어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성 두통이라고 할 때 3가지 요소가 있을 때 우리가 꼭 그 사진을 찍어 보시라고 합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머리가 아플 때 구역질이나 토하는 증상이 있으면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좋지 않거든요. 머리가 아플 때 구역질이나 토하는 증상. 2번째는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깨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못 주무시는 게 아니고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깼다. 이런 경우에 이것도 좋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머리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되게 아침보다는 오후에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성 두통이 아니고 사실 이제 악성 두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모닝 헤데이라고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요소, 머리가 아플 때 구역질이 나거나 토하거나 아니면 자다가 깼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꼭 사진 촬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악성두통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이제 증상이 있으면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뇌졸중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내가 나이가 먹으면 그냥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뇌졸중이 나이가 드셔서 생기는 거면 젊은 사람들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봤던 환자들 중에는 중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도 있고, 제일 어린 사람은 제가 4살짜리 애기도 봤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애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애가 좀 축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하니까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왔죠. 그럼 이제 저희가 진료를 해봤더니 뇌졸중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오시고 다 하는데 되게 아기가 뇌졸중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무슨 4살짜리가 뇌졸중에 걸리느냐. 뇌졸중에 걸립니다. 근데 이 경우는 선천성 당뇨가 있었어요. 뇌졸중이 나이가 들면서 더 생기는 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한테나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원인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잘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의 원인을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흔한 게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이 있으면 우리가 뇌졸중이 생기는 확률이 5배에서 6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 당뇨가 또 2번째인데 당뇨가 있으면 2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또 고혈압, 당뇨가 같이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제 10배 이상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부정맥이나 우리가 이제 이전에 심장이 좀 안 좋았거나 판막이라고 이제 심장의 방을 나눠주는 일종의 방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판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판막이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뇌졸중이 잘 생깁니다. 그 외에 이제 요새 이제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고지혈증, 기름기가 높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비만, 특히 이제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한테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흡연, 과암이라든지 집안에 친가 쪽에 뇌졸중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이나 또는 이제 더 위로 가서 할아버님, 할머님 또는 형제, 자매 중에 뇌졸중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제가 이제 뇌졸중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흔한 것이
고혈압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이제 혈압약을 먹고 있거든요. 혈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이 과연 얼마나 흔한가? 이제 전체 인구를 보면 7명 중에 2명, 예를 들어 30% 정도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혈압을 가끔 재보시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6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높아지느냐? 무려 50%가 고혈압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고혈압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혈압을 재보시고도 흔히 이제 뭐 조금 높아도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잘 못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혈압이 이제 많이 재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 얘기를 많이 해요. 위에 혈압이 있고 아래 혈압이 있다. 이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에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러고 아래 혈압을 확장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혈압, 아래 혈압 이렇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과연 고혈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위에 혈압은 140 이상 또는 아래 혈압이 90 이상.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입니다. 예를 들어서 130에 95가 나왔다. 이것도 고혈압입니다. 145에 80이 나왔다. 이것도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이다. 이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연세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위의 혈압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그러니까 이제 수축기 혈압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쨌든 위에든 아래든 하나만 높아져도 고혈압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의 경우는 이 고혈압 기준이 좀 더 내려갔어요. 우리가 130에 오히려 이제 80보다 높아지면 우리가 고혈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면 정상의 혈압은 얼마냐? 120에 80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정상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혈압을 딱 쟀더니 139에 89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아, 난 고혈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요 사이에 있는 120에 80보다 높지만 140에 90보다 아래 그 사이를 우리가 준고혈압군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부터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0에 80보다 낮으면 괜찮지만 요거보다 좀 높지만 고혈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20, 80에 넘어가면 아, 일단 내가 고혈압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이제 어떤 분들 재시면 뭐 150, 160이 나오시거든요, 위에 혈압이. 그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유, 그 환자분 오늘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집에서 재는 혈압은 멀쩡한데 병원만 오면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럴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환자의 약 30% 정도는 병원에 오시면 혈압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 병원에 오시면 좀 긴장되거든요. 병원에 사실 기분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집에서는 편안하게 괜찮으시다가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이제 긴장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이트 가운, 하얀 가운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만 와서 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너무 예민해지시면요, 혈압을 잴 때마다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제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 혈압을 재는 수첩을 하나 드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가셔서 그러면 너무 억울해 하시니까 댁에 가서 이걸 좀 혈압을 매일 좀 재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댁에 수첩을 드릴 때 이거 하나 쓰면 뭐 한 6개월 정도를 적을 수 있는데 어떤 환자분은 한 달 만에 그걸 빽빽하게 세워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눈만 뜨면 혈압을 재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계속 1시간마다 재시고. 과연 이렇게 재실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혈압이 그럼 일중에 제일 높은 시기가 언제? 물론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제일 높은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낮 12시 사이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제가 혈압을 재실 때는 2번 정도 원래 재시면 좋은데 아침에 제일 좋은 건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소변을 꼭 보시고 재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나의 대표랍입니다. 한 번 더 재신다고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2번 정도를 재보시면 되고, 매일 재시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대개 주일에 한 3회 정도, 3일 정도만 재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혈압을 잴 때 우리가 이제 보면 기계가 자가로 할 때 이제 손목에서 재는 것도 있고, 뭐 팔뚝에서 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정확하느냐? 사실 이제 팔목보다는 이렇게 팔뚝에서 재시는 게 정확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재실 때도 이게 굉장히 사실은 간단한 것 같은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혈압을 재실 때 꼭 내 가슴하고 수평 정도로 재셔야 돼요. 혈압기계를 낼 때 너무 밑으로 재거나 이게 위로 올려서 재는 거는 혈압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재시면 안 돼요. 항상 맨살이나 아니면 이제 아주 얇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혈압을 재시고 가슴 정도를 이렇게 재야 된다. 근데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래로 재느냐 위로 이렇게 재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혈압 재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재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셔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과 함께 맥박이 중요합니다. 맥박. 이 맥박 수는 되게 이제 1분에 몇 번 정도 뛰느냐인데, 우리가 이제 맥박 수는 좀 이 정상 범위가 좀 넓어요. 1분에 60번에서 100회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한 80번 좀 빨리 뛴다고 걱정하시는데 괜찮아요. 60번에서 100번 사이는 되게 1분의 정상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맥이 일정하게 안 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맥이 빠르게 뛰거나 늦게 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맥이 일정하게 안 뛰는, 이걸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정맥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걸 좀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2번째 말씀드릴 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2배 정도 뇌졸중이 잘 생기는데, 사실 이제 이 당뇨병이라는 건 혈액속에서 이제 우리가 포도당인데 이걸 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서 이게 이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이제 우리가 장기 쪽으로 다 들어가게 해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거나 있어도 쓰지 못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혈관 내에 포도당이 계속 있는데 이걸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당뇨병에는 나이가 드실수록 증상이 빈도가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당뇨병의 중요한 게 증상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크게 3가지 정도는 다식 단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자꾸 먹고 싶고,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걸 다식 단뇨. 이 3가지 증상이 자주 있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잘 드시는데도 살이 빠집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당뇨를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가 체중이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드시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꼭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당뇨병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 2번째는 갑상선이 기능이 항진되면 자꾸 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봤는데 괜찮다. 그러면 종합검진을 꼭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제 암이라는 게 있을 때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암이 있을 때 이유 없이 자꾸 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내시경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초음파 같은 걸 통해서 내 몸에 암이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보다 내시경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거든요. 뭐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굶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드시는 걸로 해서 이제 뭐 변도 빼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신데, 내시경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시경.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이제 CT나 뭐 MRI 찍어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장기, 특히 위나 대장, 소장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에 그 암은 현재 기술은 내시경이 아니면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내시경을 빼고 검사를 하시면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종합검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게, 내시경을 꼭 해보셔야 된다. 특히 5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좀 꼭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2배 내지 3배 정도 높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심장질환이 생길 확률도 3배에서 4배 정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뇨병이 굉장히 생각보다 무서운 병이다. 그걸 좀 꼭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뇨병, 그럼 이제 혈당 검사를 하시잖아요. 이제 혈당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가 이제 정상이고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혈당 검사를 딱 했는데 이게 공복 상태하고 식사를 했을 때하고 좀 다릅니다.
공복은 우리가 통상 이제 8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체크했는데 126보다 높거나 아니면 이제 식사를 했을 때 되게 2시간 정도 이상의 체크를 하실 때 200 이상이 나오면 우리가 당뇨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복 상태는 126, 그다음에 이제 식사랑 상관없이 했을 때는 200.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시잖아요. 그냥 무조건 당 체크를 했는데 200이 넘어간다. 이건 이제 당뇨병의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마 이제 건강검진을 해보시면 아니 뭐 조금 수치가 있는데 뭐 당뇨 가능성이 높다 막 이런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혈당이라는 게 정상의 기준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공복 상태는 100보다 낮아야 되고 식사를 하셨을 때는 140보다 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에서 125 사이, 그 140에서 199 사이를 우리가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나오면 당뇨가 있는 건 아닌데 당뇨의 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요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 우리가 당뇨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부분 요 기준에 들어가실 때는 약을 드시라고 얘기는 안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뇨의 여러 가지 이제 식생활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우리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데 요 수치다. 요 수치에 있으면 당뇨는 아니지만 내가 당뇨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새 당 수치 말고 아마 병원에 가시면 당화혈색소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게 당화혈색소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당뇨는 내가 그 혈당 수치는 알겠는데 당화혈색소는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아마 듣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혈당이라는 건 그 순간을 바로 반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순간순간이 어떤 분들은 드시는 것에서 따라 다르고 막 이러니까 혈당을 체크했을 때 어떤 경우는 낮고 어떤 경우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달 동안 혈당이 잘 조절됐는지를 사실은 한 번 체크한 걸로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당화혈색소라는 경우에 있어서 당화혈색소는 한 번 체크를 하면 2달에서 3달 정도의 혈당이 어떻게 조절이 됐는지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일종의 평균치라고 할 수 있죠. 정상은 4.0에서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 6보다 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당뇨병이 있으면 6.5보다 높게 나옵니다, 되게.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했는데 6.5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 당이 낮더라도 내가 당뇨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병원에서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걸 측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가서 보시면 이게 잘 조절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 6.5를 보면 돼요. 6.5보다 낮게 나온다? 그럼 내가 당이 비교적 잘 조절이 되고 있구나. 근데 6.5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2-3달 동안 되게 조절이 지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당화혈색소라는 게 우리가 헤모글로빈을 우리가 이제 아시는 우리가 이제 빈혈을 수치 따지는 그런 거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빈혈이 심한 경우에는 또는 이제 갑자기 피를 많이 이제 이런 경우는 높은 데들 보기에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빈혈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이걸 생각하고 빈혈이 있거나 출혈이 많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더 낮게 나올 수 있어서 그걸 감안을 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요새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고지혈증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고지혈증만 갖고도 사실 일반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면 이것만 갖고도 사실은 이제 2-3시간씩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사실 고지혈증 내용이 많은데 그러실 거 아니 뭐 고지혈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대단하냐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고지혈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기름기 높다, 고지혈증이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 그러면 사실 이제 지방이라는 게 대개 얘기하는 게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총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총 콜레스테롤 안에는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가 높느냐 어떤 게 낮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이걸 총합을 해놓은 게 총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콜레스테롤의 수치보다는 그 성분이 어떤 게 높으냐 나쁘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좋은 성분 하나 나쁜 성분 2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성분이 뭐냐? 우리가 많이 요새는 아시더라고요. HDL이라고 얘기하는 고밀도 지방입니다. 이게 높으면
좋은 겁니다. 이걸 이제 나쁜 지방을 물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밀도 지방이 높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쁜 지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저밀도 지방, 또 하나가 중성 지방이에요. 이 두 가지가 높은 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생기는 또는 높아지는 원인이 다릅니다. 이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저밀도 지방, 우리가 이제 LDL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이 LDL은 어떤 거냐? 기름진 음식하고 관련이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LDL 저밀도 지방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름진 음식 많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드시면 올라가시는데, 자, 우리가 기름진 음식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하시냐면 다 삼겹살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삼겹살 높죠? 높습니다. 그럼 삼겹살만 높으냐?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진 음식들이 비계 이런 거에 많은 건 분명한데 그것만큼 높은 음식들이 또 따로 있어요. 사실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많이 드시는 음식 중에 새우나 오징어 이런 거 해산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콜레스테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다고 해산물이라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보다 이런 어떤 것들이 높은지 낮은지를 잘 판단을 해서 잡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중성지방은 왜 높아지느냐 이거죠. 중성지방은 기름진 어떤 경우가 있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입원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뇌졸중 환자가 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혈액 검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콜레스테롤이 높으세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깜짝 놀래. 특히 여자분들. 나는 기름기라고는 먹지도 않는 사람인데 무슨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러냐. 이런 경우에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중성지방입니다. 이 중성지방은 사실 기름진 음식보다 더 관련되는 게 칼로리랑 관련이 돼요. 칼로리. 그러니까 중성지방이라는 건 내가 먹은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적으면 그 남는 칼로리가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는 게 중성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름진 음식을 안 먹어도 칼로리 높은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시면 지방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중성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성지방이 높다 그러면 크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정도 예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운동이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 술을 드시면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많이 드시면.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너무 칼로리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생각보다 나는 뭐 식사만 제대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높다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내가 중간중간에 뭐를 먹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믹스커피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과자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주섬주섬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탕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만 잘 하시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당한 약을 드실 때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런 중간중간에 뭘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좀만 줄이셔도 제 환자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믹스커피를 하루에 몇 잔을 드시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믹스커피를 좀 끊으셔라. 그랬더니 석 달 후에 콜레스테롤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일반적인 식사 이외에 다른 군것질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다른 걸 드시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꼭 생각을 해보시고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높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환자분들한테. 그럼 환자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환자분들은 뭐라 하냐면 뭘 먹으면 좋은 게 있냐고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뭘 드실 게 아니고 운동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식사 조절 하시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댁에 가셔서는 제가 드시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뭘 자꾸 드시는데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홈쇼핑 같은 걸 가끔 틀어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홈쇼핑에 뭐 이렇게 나와요. 가끔 보시잖아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보시면 그 시간에 재밌는 게 홈쇼핑을 딱 틀면 그걸 팔고 있어요. 되게 보면. 그러시죠? 이걸 보고 이제 저도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홈쇼핑에서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 낮추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오메가3가 있습니다. 오메가3 생각보다 많이 드세요. 근데 이 오메가3를 드시면 뭐 광고에서 나올 때 막
혈관이 뻥뻥 뚫리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메가3만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그 자세히 오메가3를 한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동영상을 자세히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걸 이제 곽을 하나 캡처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아마 오메가3를 드신 분이 그 박스나 그 설명서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오메가3라는 게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오메가3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다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혈중 중성지질, 중성지방입니다. 제가 아까 나쁜 것 중에는 저밀도 지방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도 아니에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메가3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내가 오메가3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뚝뚝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오메가3를 먹으면 저밀도 지방하고 중성 지방이 있는데 저밀도 지방에는 영향을 안 주고 중성 지방에만 조금 도움이 그것도 된다가 아니고 먹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3를 드시면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밀도 지방이 높은 분들은 오메가3를 드셨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성 지방 높으신 분도 이것만 드신다고 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메가3라는 거는 내가 저밀도 지방이 높을 경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중성 지방이 높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먹어볼 수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냐는 얘기가 나왔냐면 처음에는 오메가3가 처음에 이제 약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먹으면 무조건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랜 동안 데이터가 쌓이고 조사를 해봤더니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모든 학자들이 이제 의견이 있어요.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많은 의견이 있는데 공통된 의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으로 드시는 오메가3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지방, 알래스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심혈관 질환이 생각보다 좀 적거든요. 그분들은 오메가3를 음식으로 섭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심혈관 질환이 생각보다 덜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자꾸 약으로 드시는 걸로 하지 마시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분명히 도움된다. 이걸 좀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모임에 갔더니 그 삼겹살 집에를 한번 갔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먹는데 어떤 친구가 삼겹살 이렇게 먹고 나서 좀 이따가 뭐 알약을 하나 꺼내서 먹어요. 보니까 삼겹살 하나 먹고 알약 먹고 보니까 오메가3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빠진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빠질 줄 알고 먹는데 사실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메가3 삼겹살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밀도 지방이 많이 높아지고 먼저 많이 드시면 중성 지방 높아겠지만 오메가3를 그렇게 하신다고 빠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조절을 하셔야 된다.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정상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콜레스테롤은 230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체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대개 그거보다는 중성지방이나 저밀도 지방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중성지방은 150보다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밀도 지방은 130보다 높으면 우리가 이제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성지방의 경우는 딱 150으로 정해져 있어요. 요거보다 높으면 다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밀도 지방은 130이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기준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질환이 혹시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좀 다르다는 것을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고위험군이라고 그래요. 우리 심장, 관성동맥이라는 게 심장혈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었거나 뇌졸중이 있었던 분, 그다음에 우리 말초혈관이 좁아져 있는 분들은 이 아까 말씀드린 저밀도 지방, 우리가 LDL이라는 수치가 70 기준으로 다시 뚝 떨어집니다. 이거보다 낮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경동맥 질환이라고 또 우리 경동맥이 목동맥인데 가끔 이제 우리가 목동맥 검사를 했더니 여기가 동맥경화가 있다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복부 동맥류라고 이제 복부에 있는 혈관도 이렇게 늘어지는 걸 우리가 동맥류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 기준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30은 그거보다 이제 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인자, 주요 위험인자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그거보다 낮추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대개 이제 내가 뇌졸중이나 심장혈관 질환이 되게 있었다는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 70보다 낮춰야 된다는 거.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밀도 지방의 기준보다 좀 더 강화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남자 중에는 45세, 그 여자는 55세.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은퇴 시점에 되는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일찍 이제 내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분들 또는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흡연이에요. 담배를 태우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혈액 검사를 했더니 HDL이라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좀 낮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콜레스테롤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걸 좀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자, 다음 위험인자로 우리가 비만이 있습니다. 비만. 우리가 이제 그럼 정상 체중을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비만은 어떤 정도에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그럼 정상 체중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정상 체중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내 키에서 100을 빼서 0.9를 곱하는 게 내 표준 체중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그렇고 해보면 이 기준에 딱 맞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거보다 20% 이상 상승돼 있다. 그러면 비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가 160cm다. 그럼 이제 정상 체중 얼마냐? 160에서 100을 빼고 0.9를 곱하면 54kg 정도가 내 표준 체중입니다. 정상 체중. 근데 요거보다 20%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64kg가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특히 이제 뱃살이 잘 안 빠진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뱃살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복부에 있는 지방은 가장 늦게 타게 돼 있어요. 소비가. 그러니까 조금 운동한다고 그게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가 이제 살이 특히 복부 쪽에 살이 있는 분들이 빠지시려면 운동을 좀 길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마라톤 하는 사람들, 배 나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30분 이상 충분히 운동을 해주셔야 그때부터 복부에 있는 지방이 타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그냥 기운만 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부 지방을 뺄 거면 좀 꾸준히 길게 하셔야 된다.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남자의 경우 허리들이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 이제 BMI라는 수치가 가끔 있어요. 이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한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25보다 높으면 내가 비만이 있을 수 있다. 요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복부 비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배가 나오신 분들. 이게 이제 다른 데 지방보다 전체적으로 지방도 있는 것도 문제지만 복부 비만이 우리가 이제 뇌졸중하고 많이 상관이 된다는 걸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중이 높으면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질환의 4배, 뇌졸중 6배, 고혈압은 12배, 그 다음 당뇨병은 6배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들이 있다는 것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체중과 많이 관련이 된다. 그래서 체중이 자꾸 살이 찌는 거는 그렇게 쏙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르시는 것도 안 좋아요. 오래 드시면 보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느 정도 근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력 운동도 하셔서 이게 근육량은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을 무조건 다 뺀다고 일반적인 근육량까지 빼시면 안 되고 전반적인 지방만 좀 태우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걱정스러운 그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흡연입니다. 이 흡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거든요. 요새 이제 금연하신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태우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제가 가장 교육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게 또 흡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 이제 기업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흡연이 되게 이제 흡연에 대해서 강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흡연이 이렇게 안 좋고 저렇게 안 좋고 뭐 폐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거는 아시지만 사실 뇌 혈관에도 안 좋은 거를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거든요. 근데 제가 막 설명을 드려요. 흡연이 생기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제 거기 강의 들 때 끄떡끄떡 하시다가 중간에 쉬러 가시면 전부 다 또 담배 한 대씩 태우러 가십니다. 이 생각만큼 담배가 그렇게 끊기도 어렵고 나쁜데 과연 이제 이 담배를 태우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또는 말초혈관질은 몇 배가 높으냐? 4배가 잘 생깁니다. 안 태우시는 분보다. 요새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담배를 태우는 게 이제 흡연하시는 분 흡연 구역이 따로 돼 있잖아요.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 옛날에는 아무데나 피워서 조금 이게 분산이 될 수가 있었는데 흡연 구역에서 딱 담배를 태우면 오로지 나한테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한테는 더 건강에 안 좋게 된 거죠. 만약 금연을 하면 심혈관 질환이 몇 %가 줄어드느냐? 1년 내에 50%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1년만 금연을 해도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50% 줄어든다. 이거 사실 이제 굉장히 예방 효과가 높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담배를 끊으면 확실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통상 학자들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금연을 해서 5년 정도를 금연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충분한 기간을 끊으셔야 되고 이게 담배 끊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담배 끊는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그런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 얘기가 있듯이 이 담배 끊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우리가 이제 금연을 할 수 있는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약도 개발이 돼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이나 이런 쪽에 가시면 그런 것들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도움을 받으셔서 꼭 좀 금연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뻐끔 담배라 상관이 없고 나는 뭐 전자담배라 괜찮다. 아닙니다. 다 안 좋은 담배. 어쨌든 담배는 관련된 거는 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성을 좀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 금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 금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담배가 폐에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혈관에는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혈관 자체에 일반적으로 아실 때 그렇습니다. 혈관에 기름기가 끼고 혈관이 턱턱 막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혈관 내벽, 우리가 이제 내피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 세포가 멀쩡하면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잘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내피세포가 약해지거나 틈이 생기면 고기 사이로 콜레스테롤이 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피세포가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이 내피세포를 손상 주는 게 두 가지가 고혈압하고 담배가 이 혈관 내 내피세포에 일종의 상처를 내요. 그럼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끼고 그 자리에 혈전이 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담배라는 것 자체가 그런 혈관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금연하시고 특히 내가 담배를 안 피워도 우리 간접 흡연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옆에서 담배를 태우면 옆에 담배 태우는 사람의 50%의 영향을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안 피워도 가족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이 담배를 간접 흡연도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좀 생각을 하시고 주변의 가족들도 같이 금연을 하셔서 이런 이제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것을 꼭 예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뇌졸중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뇌졸중의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뇌졸중하고 이제 치매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매하고 뇌졸중이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치매와 뇌졸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치매라는 건 일종의 우리가 이제 기억을 담는 그릇이 좀 작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하시냐면, 옛날 거는 다 기억이 나는데 최근 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담는 그릇이 뇌가 좀 많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기억을 담는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거는 우리가 기억에 이제 다 담아져 있죠. 근데 새로운 기억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치매 그러면 크게 이제 두 형태의 큰 치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또 하나는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그림에서 보시듯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쉽게 말하면 뇌가 통통하던 게 많이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형태의 치매라고 그러고,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뇌 크기는 멀쩡한데 뇌 혈관이 야금야금 막히면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는 건망증이고 어떤 건 치매냐, 이건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건망증은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걱정이 될 질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건망증과 치매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병이 아니에요. 일종의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생기는 일종의 생리적인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치매는 문제가 되는 질환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건망증이라는 건 어떤 기억 중에, 경험 중에 일부만 살짝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치매는 전체적인 사건이 다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누구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다가 그 다음날 딱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누구를 만난 것 같은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걔를 봤나 안 봤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왔었나? 요건 건망증이에요. 치매는 뭐냐? 결혼식 자체를 갔다 온 걸 잊어버린 겁니다. 이건 치매예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구별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걔가 왔나 안 왔나 이러고 있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걔가 정장에다가 무슨 색깔 구두를 신고 왔고 너랑 무슨 얘기를 했잖아. 맞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힌트를 줬더니 기억이 나요. 이건 건망증이에요. 아무리 자세히 친구가 얘기를 해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치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별점은 뭐냐면, 이 치매라는 건, 건망증은 사실 우리가 좀 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잖아요. 사회생활이나. 그런데 이 치매라는 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친구를 6시에 저녁 때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 깜빡 늦었습니다. 그럼 이제 친구가 전화를 하겠죠. 기다렸더니, 아니면 제가 빨리 가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하겠죠. 너 왜 안 와? 미안해. 내가 빨리 가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농담 제가 밥을 사면 그 친구가 얘기를 하겠죠, 대개는. 그런데 치매가 되면 약속한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너 왜 안 나오냐?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거길 왜 나가냐고 그러겠죠. 그럼 친구는 왜 안 나오고 네가 만나자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널 만나자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네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느냐? 그럼 친구가 얘기를 하겠죠? 왜 네가 만나자고 그래놓고 이러냐? 난 너 같은 애를 못 만나게 약속 못 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약속도 한 적도 없는데 지가 와서 기다리면서 저한테 화를 내면, 이러면서 사회관계,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치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바로 기억이 난다. 이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사회생활이나 일반적인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우리가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의 사진을 좀 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MRI라는 거예요. 뇌 MRI를 보시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빈 고랑이 있습니다. 검은색이. 이거 빈 고랑이에요.
사실 이제 이 정도가 정상인데 알츠하이머 초기 치매가 되면 좀 검색이 좀 넓어졌죠. 그 얘기가 뭐냐면 뇌가 좀 쪼그라진 거예요. 쪼그라지면 기억을 담는 그릇이 좀 작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데 만약에 이게 말기 치매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뇌가 쪼그라지면서 기억력을 우리가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말기 치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혈관성 치매라는 게 처음에 있었죠.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뇌의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뇌의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얀 점들이 보이죠. 이게 뇌혈관이 조금씩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조금씩 죽습니다. 이러면 팔다리 마비나 이런 것들은 안 오는데 불구하고 기억력들만 야금야금 떨어집니다. 이게 말기 혈관성 치매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크기도 크기지만 그거보다 뇌의 많은 부분들이 혈관이 막혀서 죽은 거기 때문에 기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인지력이 많이 떨어지는 이걸 우리가 이제 혈관성 치매의 말기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은 혈관이 조그맣게 막히면서 갑자기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원래 일반적인 치매는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기억력 저하를 얘기하는 경우에 우리가 치매라고 이야기하지만 뇌경색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시상이라고 그러는 부위에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 환자가 갑작스러운 치매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또는 기억력 저하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럴 때도 우리가 이제 치매 현상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뇌졸중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5가지 정도의 증상들을 보여드렸는데 과연 이제 이 중에서 뇌졸중 증상이 어떤 건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양쪽 손발이 저리는 경우 있고 손발이 시리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뒷목이나 뒷골이 좀 뻐근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바르르 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이 떨리시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중에 뇌졸중은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근데 사실 이것들 쭉 보시면 이게 뇌졸중 증상이 대부분 한 번씩은 다 있으신 증상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행히도 이 중에서 뇌졸중 증상은 없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양쪽 손발이 저리는 경우 또 시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왜 뇌졸중이 아니냐? 되게 뇌졸중은 우리 뇌는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동시에 이상이 생길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손발이 저리거나 시리는 경우는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면 얘기하시면 이거 손발이 시린 결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 그럼 대부분 뭐라 하시면 혈액순환이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경우는 10명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예요. 그럼 대부분 시리고 저린 경우의 원인은 뭐냐? 말초신경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말초신경이 약해지는 제일 흔한 원인,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당뇨가 있으면 당뇨의 독성이 손끝, 발끝에 이렇게 쌓여서 신경이 말라 비틀어지는 걸 우리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 손발이 저리거나 시리거나 그런 거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이 생기느냐? 술을 많이 드셔도 생깁니다. 술의 독성에 의해서 생기고 그 외에도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손목에 우리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그 위에 인대가 하나 덮어져 있는데 그 인대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신경을 누르는 걸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손이 저리거나 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손을 꺾어서 이렇게 이제 누르고 한 1분 정도 있어 보세요. 1분 정도 있은 후에 특히 3번째 손가락까지 여기에 손이 저리는 게 계속 나온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간혹 이 손목 이렇게 툭툭 치셨을 때 3번째 손가락이 저리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컴퓨터 작업이나 아니면 손수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목, 뒷골이 뻐근한 경우 많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 대부분 뭐라 하시면 혈압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뒷골이 뻐근해서 혈압을 접으면 혈압이 많이 높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혈압이 높으면 뒷골이 뻐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이 높아지면 뒷골이 뻐근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혈압이 높아서 뒷골이 뻐근해지는 경우보다는 뒷골이 뻐근해지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뒷골이 뻐근한 경우 왜 그러냐? 대개는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곤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개 이제 뒷골이 뻐근하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뒷골이 뻐근해서 혈압이 자꾸 높아지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무조건 혈압약을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사실 안정시 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시 혈압을 좀 체크를 하셔서 꼭 조절을 하셔야 된다.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보시면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바로 위든 아래든 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되게 그러십니다. 뭐 어디 가면 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혹시 이게 중풍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느냐? 사실 마그네슘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도 참 신기하게 약국에 가면 뭐 마그네슘 같은 걸 부족해서 드시면 또 희한하게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좋아지시는지.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뇌졸중 이런 증상보다는 제일 흔한 원인은 뭐냐면 일종의 피로 반응입니다. 피곤하시면 눈이나 이 주변에 있는 눈썹 주변이 많이 좀 이렇게 바르르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개 사실을 뇌졸중 증상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뭘 드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그네슘을 처방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그냥 좀 푹 쉬시라고 얘기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가라앉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린다. 그런 경우에 제가 따로 처방하는 약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게 마그네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일종의 눈썹이 많이 떨리거나 그러시면 좀 피로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 쉬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간혹 눈썹이 아니고 얼굴까지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도 뇌졸중 증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굴까지 계속 떨리면 이거는 뇌에 있는 혈관과 신경이 닿아서 생기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이 떨리는 경우 가끔 있으시죠? 특히 이제 우리가 뭐를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젓가락질 할 때 이렇게 떨려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뇌졸중 증상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떨림은 뇌졸중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떨림 중에 글씨를 쓰거나 물건을 잡거나 이렇게 떨리는, 뭘 하려고 할 때 떨리는 이거는 우리가 이게 뭐라 하냐면 본태성 떨림증이라 또는 본태성 수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태성, 뭐 말은 그렇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데 본래 태어날 때부터 떨리는 성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면 젊었을 때는 안 떨리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리느냐? 뭘 젊은 사람들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떨림은 사실은 누구나 사는 떨림이 있어요. 저도 화가 나면 몸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누구나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떨림이 사실 뇌에서 떨리지 않도록 사실 꽉 찍어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태어날 때부터 이 누르는 힘이 약하게 태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젊었을 땐 괜찮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게 이제 뇌가 괜찮으니까. 근데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서 뇌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면 누르는 힘이 좀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때 자꾸 떨리거나 오히려 이제 글씨 쓰거나 이럴 때 막 삐뚤삐뚤 해주셔서 많이 걱정을 하시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떨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 심하게 떨리는 경우에.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크게 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걱정해야 될 떨림은 뭐냐? 우리가 안정시 떨림이에요. 뭘 하려고 할 때 떨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떨리는 거. 이게 뭐냐?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은 오히려 뭘 하려고 그러면 덜 떨려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떨립니다. 손이든 다리든. 그러면서 걸음걸이가 약간 종종거림이 되고 자세가 약간 숙여져요. 이렇게 해서 걷는 거. 이게 우리가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고 이 파킨슨병이 되게 시작된 시기가 65세 전후로 많이 생깁니다.
되게 은퇴하신 분들 그 시점부터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떨림이 있다. 근데 떨림이 뭘 하려고 할 때 떨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자꾸 떤다. 요거는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파킨슨의 떨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꼭 은퇴 시점하고 좀 해필이면 이게 또 비슷하게 많이 떨어져서 60에서 65세 사이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잘 좀 우리가 좀 진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뇌졸중이라는 거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뇌졸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뇌졸중이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런 게 아닙니다. 뇌졸중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순간부터 생기는 거기 때문에 5분 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5가지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뇌졸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편측마비, 한쪽이 마비가 오거나 말이 좀 잘 안 되는 언어장애. 그럼 시각,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게. 근데 눈이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지럽다든지 두통이 세게 왔다든지 이런 5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갑자기 나타날 때 뇌졸중 증상을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지럽다고 갑자기 앉더니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신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걷다가 다리 힘이 빠져서 이렇게 넘어지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걸 우리가 뇌졸중 증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 한쪽 마비예요. 한쪽 마비가 생기면 이거는 당연히 뇌졸중 증상, 이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편측 마비를 생각을 하시고 대개는 이제 제일 많이 아시고 흔한 증상은 한쪽 마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뇌졸중 중에는 운동신경만 마비가 오는 게 아니고 감각신경만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은 하나도 안 빠지는데 한쪽에 감각이 이상해지면 뇌졸중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손을 딱 넣었어요. 오른쪽은 차는데 왼쪽이 안 차요. 이런 경우도 뇌졸중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양쪽에 비교했을 때 한쪽에 마비가 오거나 또는 감각이 떨어지면 뇌졸중 증상일 수 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얼굴이 돌아가는 경우. 우리가 이제 입이 돌아가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뇌졸중 증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뇌졸중 증상 말고 우리가 뇌졸중이 아닌 입이 돌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더 많습니다. 우리 이제 와사풍이라니까 풍자가 들어가니까 다 뇌졸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뇌졸중일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입이 돌아가는 경우는 뇌졸중이 아니고 바이러스 감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바이러스 중에 어떤 거냐? 혹시 대상포진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이 대상포진에 걸려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대상포진을 한번 알았는데 무지하게 딱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상포진과 비슷한 바이러스 중에 단순포진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순포진 바이러스는 뭐냐, 우리가 이제 입 주변에 피곤하면 이렇게 물집 잡힌다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입이 커지려고 그런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 단순포진 바이러스가 귀 뒤에 가서 자라면 그러면 얼굴마비가 생깁니다. 얼굴마비가.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러스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이 돌아갔을 때 이게 뇌졸중인지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인지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보면 금방 알아요. 얼굴 형태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한방에 가서 침을 맞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바이러스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입이 좀 돌아간 느낌 드시면 양방 치료도 꼭, 우리가 이제 양방이고 한방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말씀 나온 김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대상포진, 신경계 질환은 되게 특징이 뭐냐면 이 신경이 일종의 전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니 따끔따끔해요.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일반적인 통증보다 그럼 되게 이 통증이 오면서 그 줄기를 따라서 따끔따끔하거든요. 이 대상포진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옛날에 내가 수두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를 앓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럼 걔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얘들이 척추신경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가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걔들이 그 떨어지는 가장 약한 부위를 타고 이렇게 자라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대상포진이에요. 이 대상포진이 걸리면 무지하게 다가 없습니다. 무지하게 따가워요. 근데 이 대상포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병원에 가도 이렇게 해서 따끔따끔 그래도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의사들이 이건 대상포진 바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게 피부에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자고 그러든지 아니면 환자분들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 뭐 진통제를 먹어도 잘 안 가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개 겉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따끔따끔하다 그러면 계속 거기를 쳐다봐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사진처럼 물집이 잡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물집이 나오면 바로 약을 써야 돼요. 일주일 이상 봤더니 물집이 안 나왔다. 그럼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뜨끔뜨끔하고 너무 이렇게 줄기 찌릿찌릿하게 아픈데 그 자리 이게 몸통에 생길 수도 있고 머리에도 생길 수 있어요. 얼굴에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됩니다. 물집이 생기기 전까지는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다가 내가 좀 이게 이상하다, 뭐가 나왔다. 그럼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대상포진이나 이런 것들은 치료는 됩니다. 대개는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후유증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치료하느냐가 그 후유증이 얼마나 남느냐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니까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 하더라도 계속 내 스스로 봐야 된다. 뭘 물집이 생기지 않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이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의식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깨워도 안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 이제 의식장애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장애, 말이 좀 어둔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뇌졸중에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잠이 많아지는 뇌졸중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뇌졸중 중에 어떤 부위에 이제 뇌졸중이 생기면 환자가 잠이 많아집니다.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너무 부지런하신 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도 하시고 다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잠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상해서 보호자가 데리고 오셨어요. 어머님 너무 이상하다. 잠이 많아졌다. 알고 봤더니 뇌졸중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잠이 많아지는 뇌졸중도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언어장애는 대부분 말이 좀 어둔해지는 거예요. 자꾸 샌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런 경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언어장애도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나는 머리에서 딴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혹시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충북에 보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은이 뭐가 유명하신지 혹시 아세요? 예, 대추가 많이 유명하죠. 그 보은에 살던 아들하고 아버님이 청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보은에 갈 일이 있어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오늘 제가 보은에 좀 다녀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더래요. 너 잘 됐다. 보은에 가면 사과를 좀 사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이 예. 뭐 사과를 꼭 보은까지 가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뭐 사과를 사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셨나 보다. 그래서 보은에 가서 사과를 사가지고 되게 좋아하실 줄 알고 갖다 드렸더니 막 화를 나시더라는 겁니다. 사과를 사오랬더니 사과를 사왔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님을 저한테 모시고 왔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고. 치매기가 생긴 것 아니냐. 알고 봤더니 언어를 조절하는 센터에 뇌경색이 생겼어요. 그럼 어떤 게 생기느냐. 내 머리에는 대추를 생각을 하는데 단어는 계속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단어가. 이런 경우도 우리가 언어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잘 안 나온다. 이것도 뇌졸중일 수 있다. 이걸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대개 뭐라면 안과로 가십니다. 눈에 이상이 있구나. 안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야에 문제가 생겨도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력. 1.0, 2.0으로는 시력이 있고 시야는 전체가 다 보이느냐 아니면 일부분만 보이냐가 시야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에 관계된 건 눈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시야의 문제라면 이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수지 같은 데 자전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눈의 문제다. 그럼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뿌옇게 보이거나 이러면 이건 눈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뇌졸중이 생기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됩니다. 한쪽 바퀴가 잘 안 보여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환자를 뵙니다.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갑자기 난
제대로 가고 다 봤는데 갑자기 차랑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 뇌졸중이 생기면 시야가 이쪽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뭐가 오는지는 몰라요, 갑자기. 그래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소개서를 써드려요. 아, 이거는 이게 교통사고의 원인이 뇌졸중 때문에 갑자기 시야장애가 생겼다. 이런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 제가 이렇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좌우도 있지만 위, 아래가 커튼식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커튼이 내려온 것처럼 위가 안 보인다든지 올라온 것처럼 아래가 안 보이는 경우, 이것도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는 우리가 뇌졸중일 수 있다는 걸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잘 모르시면 사실 안과에 가면 금방 선생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시력이 아니고 시야가 좁아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뇌졸중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시의 경우 두 개로 보이면 이것도 눈의 문제가 아니니까 헷갈리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시로 보일 때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한쪽 눈으로 봤을 때도 두 개로 보이면 그건 눈의 문제예요. 근데 한쪽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한쪽 봤을 때 두 쪽 눈으로 봤을 때 두 개로 보인다. 이거는 뇌 이상이 생긴 겁니다. 뇌졸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우리가 단한 복시, 하나로 봤을 때 두 개 보이느냐, 양한 복시, 두 개로 봤을 때 두 개 보이느냐에 따라 다르다. 한 눈으로 봤을 때 두 개로 보이면 눈 안과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양쪽으로 봤을 때만 두 개로 보인다. 이건 뇌의 가능성이 높다.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갑자기 한쪽이 까맣게 안 보이는 경우, 이건 우리가 이제 요새 많이 소개가 되는데 눈의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갑자기 까맣게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이 경우도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눈으로 오는 뇌졸중, 이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지러운 거, 저도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지러운데, 이 어지럼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환자들이. 사실 이제 이 어지럼증에 대해서도 이게 도대체 어지럼증이 있으면 뭐가 원인인가? 저한테 와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어지럽다 그러면 뭐 때문에 한 번에 물어보시는데 사실 어지럼증의 원인이 200가지 정도 돼요. 그 200가지를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빈혈을 1번으로 찾습니다. 빈혈이다. 근데 사실은 이 빈혈은 절대로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출혈이 굉장히 심했거나 이렇지 않으면 이 빈혈은 사실 갑자기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갑자기 어지럽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가 현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세상이 빙빙빙빙 도는 것처럼 이렇게 빙빙 돈다든지 아니면 물체가 이렇게 흔들려 보이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현운증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가 뇌졸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어지럽다 이런 경우에 보면 얘기하면 갑자기 그럴 때 병원에 가면 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 때문에 어지럽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가면은 이제 제일 흔한 게 뭐냐면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혈증 되게 말이 어지럽죠.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제일 흔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양성, 악성이 아니에요.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발작성, 갑자기 생긴다. 체위성, 자세를 바꿀 때 생기는 어지럼증.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갑자기 생기는 자세를 바꿀 때 생기는 어지럼증인데 이거예요. 이게 제일 흔합니다. 이게 뭐 귀에 돌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시는데 그게 뭐냐면 세반고리관 안에 교리를 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귀를 보면 구조로 보면 달팽이관이라는 거하고 세반고리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귀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리를 듣는 거고 하나는 어지럼증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달팽이관이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에 비해서 세반고리관은 어지럼증을 조절해주고 균형을 잡아줘요. 달팽이관이 망가진다? 듣는 데 이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비해서 세반고리관, 여기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보면 이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동굴에 가면 이렇게 이제 고드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세반고리관 안에는 원래 맑은 물만 들어가 있거든요. 관이 3개가 있는데 거기 맑은 물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고기에 떨어져서 그 안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움직일 때 막 뱅뱅뱅뱅 돕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 참을미 하듯이 울렁울렁 하면서 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원증, 귀 때문에 그렇다. 이석증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런 경우 치료는 뭐냐면 고개를 막 돌립니다. 병원에 가면. 그래가지고 고개 뭐 하는 거냐면 돌을 원위치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석증이라는 건 갑자기 고개를 돌릴 때 확 뺑뺑뺑뺑 돌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구나. 그때 병원에서 이제 갔더니 막 이렇게 고개를 이거는 그 돌을 빼는 그겁니다, 사실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절로도 좋아져요. 그게 이석이라는 게 저절로 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 이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성 두통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악성 두통. 우리가 이제 이게 머리가 아프면 이거 사진을 찍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꼭 생각하셔야 될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아플 때 토하는 거, 그 다음에 자다가 깨는 두통,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많이 아프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는 꼭 머리 촬영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스트레스성 두통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낮에 우리가 일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머리가 아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엔 괜찮았다가 오후가 되면 점점 머리가 아파요. 그랬다가 집에 가서 조금 쉬고 자면 아침에는 멀쩡해집니다. 그것도 일하면 오후엔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건 일반적인 스트레스성 두통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닌 경우, 되게 거꾸로 아침에 많이 아픈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되게 뇌압이 밤이나 새벽에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꼭 촬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두통 중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이 두통 중에 혈관이 약간 좀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 뭐가 이게 꽉 찢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걸 우리가 혈관 박리라고 합니다. 이거 두통이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가 묵직하거나 이런 두통이 아닌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두통은 혈관 박리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경우에는 꼭 사진을 촬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졸중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뇌졸중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뇌졸중이 의심이 되면서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 아픈 사람 배 만져보듯이 뇌졸중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신경학적 검사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팔도 들어보라고 그러고 다리도 들어보라고 여러 신경학적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T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합니다. 이걸 찍거나 또는 CT를 찍어서 보면 뇌출혈,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힌 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RI 촬영을 좀 해서 이제 확인도 하게 됩니다. MRI에서도 보면 혈관이 막힌 거나 터진 것들이 이렇게 좀 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은 CT를 찍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MRI 찍으라고, 어떤 사람은 다 찍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다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CT의 장점은 뭐냐면 뇌출혈을 잘 보여줘요. 뇌출혈. 그리고 CT는 금방 찍습니다. 들어가면. 그래서 한 5분 내에 다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찍으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찍을 수 있어요. 금방 찍을 수가 있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CT는 뇌출혈은 금방 보여주는데 뇌경색, 혈관이 막힌 거는 잘 안 보입니다. 초기에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 돼요. 통상 저희가 12시간 이상 지나야 CT에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CT는 초기에 뇌출혈을 보여주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뇌경색을 보여주는 데는 상당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환자분들이 가끔 와서 CT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런다. 그 얘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CT를 찍어도 괜찮다는 건 뇌출혈이 없다는 얘기예요. 뇌경색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경색까지 의심이 되면 반드시 MRI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MRI는 물론 CT로도 진단이 될 수 있고 뭐 그것만 확인해 드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 우리 MRI 장점은 뭐냐면 뇌경색, 뇌출혈도 보여줄 수 있지만 뇌경색을 초기에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경색을 초기에 보여주는 데는 MRI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진단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MRI는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거 찍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찍을 때 생각보다 10명 중에 한두 분은 들어가서 폐쇄공포증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굉장히. 그래서 막 소리도 나고 이러니까. 요새는 그래서 뭐 소리 이어폰 같은 걸 해서 그 음악도 들려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저도 찍어봤지만 굉장히 그 좁은 통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찍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찍는데 15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MRI 촬영할 때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석, 내가 무슨 어떤 자기장애, 옛날에 무슨 어떤 요새 기구들은 괜찮은데 심장에다가 옛날에 넣어놨던 무슨 기구들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자기장에 연관, 우리가 자석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촬영할 때 내 신체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물론 다 확인합니다만 우리 카드나 이런 거 다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MRI 할 때 특히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 쪽에도 초음파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뇌혈류 초음파라는 게 있는데 이 뇌혈류 초음파라는 걸 해보면 혈관 상태, 뇌혈관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산같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혈류 상태를 보는 건데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혈류 속도 이런 것들 측정해서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건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음파 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얘기가 된 검사도 많이 받으시는 게 경동맥, 목동맥 초음파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검진에 가시면 아마 이걸 하자고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목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음파로. 이게 뇌로 올라가는 뿌리 혈관이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건데 실제로 보시면 경동맥 안에가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는 게 뭐냐면 이게 동맥경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게 끼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일정 부분 끼어 있으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긴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도 증상이 거의 대부분 없으세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문제.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목동맥이나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저런 게 있다고 나오면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요 초음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건 사실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검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요것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관이 좁아진 게 의심이 되면 우리가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이제 허벅지, 우리가 사타구니 쪽에 있는 혈관에 이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심장 혈관이나 뇌혈관을 보는 걸 우리가 이제 뇌혈관 조영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요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경동맥이 아까 좀 좁아진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많이 좁아지면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잘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리 이렇게 넓혀주는, 우리가 스텐트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볼펜 이렇게 꺼내보면 스프링 같은 있는 그걸 우리가 이제 일종의 넣는 거 비슷한 걸 스텐트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심장혈관을 많이 넣는데 요새는 목동맥도 많이 넣습니다. 이게 이렇게 넓혀놓으면 사실은 이제 80% 정도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처를 해놓으면 뇌졸중 생길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새 검사를 하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오신 분들을 저희가 검사를 이제 몇 가지 하는데 원인 질환 확인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데 심장 검사를 하면 갑자기 뚱딴지 같다고 얘기를 하셔요. 아니 나는 머리에 이상이 생겼는데 왜 심장 검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심장하고 뇌혈관이 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꾸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정맥 중에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에. 그런 경우는 여기서 혈전이 만들어지는, 가슴에서 심장에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뇌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뇌는 좀 억울한 거예요. 뇌는 멀쩡한데 심장에서 혈전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장에 있는 혈전을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심장 검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뇌졸중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손 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팔다리 주물거나 뭐 비상약 같은 거, 그 다음에 침 놓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자, 이게 어떨까요? 치료가 잘 되는 걸까요? 응급치료가? 애석하기도 이런 것들은 치료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손 따가지고 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손 따는 거.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손 따는 게 뇌혈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따끔따끔하면 우리가 좀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뇌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더 올라가면 또 문제가 됩니다. 팔다리 주무르는 거는 뭐 크게 일반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비상약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안정제 들이시는 분도 있고, 가끔 아스피린 들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아스피린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뇌경색인 경우에. 그런데 뇌출혈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스피린을 드리면 뇌출혈이 커지겠죠. 불난 데다 기름을 붓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쓰러진 것만 가지고 이게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고 보글보글하고 뇌경색이면 도움이 될 거고 뇌출혈이면 안 돼서 한번 먹어봐.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리고 오히려 이게 뇌경색 초기에 마비만 오는 게 아니고 삼키는 것도 떨어지거든요. 이걸 억지로 밀어넣으면 이게 폐 쪽에 흡인이 돼서 이것 때문에 폐렴이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입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냥 빨리 병원에. 사실 제가 뇌졸중의 전문가지만 제 앞에 환자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뇌졸중 치료를 할 수 있는 급성기 병원으로 빨리 옮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치료를 저희가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 남편분이 뇌경색이 생겼는데 옆에 부인이 계시다가 빨리 발견이 돼서 병원에 오셔서 다행히 이제 빨리 조치를 해서 좋아지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지 말고 사모님, 부인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셔라. 빨리 모시고 오신 게 정말 잘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인을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사시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응급실을 빨리 가셔야 되는데 요 뇌졸중의 경우는 죄송하지만 개인 병원이나 작은 병원은 어렵습니다. 급성기 치료를 할 수 있는 비교적 좀 큰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뇌경색의 경우는 혈전용해제를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서둘러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뇌경색 혈관이 막히잖아요. 막히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사실 막히면서 금방 죽는 부분이 있고, 분홍색으로 한 부분은 시간이 걸면서 서서히 죽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은색으로 된 부분은 금방 죽는 건, 이건 살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 분홍색으로 된 부분은 저희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게 뇌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요새는 영상이 발달이 돼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면 이 빨간색으로 본 부분은 다 죽은 부분이에요. 근데 초록색 부분은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그 초록색 부분이 많이 살아있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가끔 병원에 갔는데 이게 치료가 좀 하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 저게 빨간색으로 다 돼 있으면 이미 다 죽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혈전용해제를 해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원형처럼 이렇게 혈관이 막혀 있고,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이게 다 죽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부어가지고 결국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빨리 오셔서 혈전용해제라는 걸 주입을 하거나 막힌 혈관을 이렇게 뚫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후유증이 별로 안 남는 거예요. 하얀색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많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골든타임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통상 3시간에서 4.5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빨리 오실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면 일찍,
늦어도 6시간 이내에는 병원에 도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혈전용해제라는 게 혈관 막힌 걸 뚫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이제 외국에서 보여주는 이제 동의서 양식인데, 약을 100명을 쓰면 초록색만큼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어떤 경우는 3명 정도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기준에 맞춰서 약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막혔을 때 어떻게 뚫느냐?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 이제 뇌에 가장 중요한 혈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혈관이 이렇게 크게 막히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혈전을 재기통시키는 거예요. 혈관. 이게 얼마나 빨리 잘 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이 됩니다. 초기에. 그때 혈전을 끄집어내 보니까 요만해요.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는 1mm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큰 혈전 덩어리가 막아가지고 뭐 마비가 심하게 이렇게 하면 좀 죄송한 편이지만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정말 요만한 것들이 들어가서 큰 마비를 유발하고 그걸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거를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문제는 빨리 오시는 분들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외국하고 이제 빅데이터를 좀 보면,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병원에 3시간 이내에 도착하는데 한 40%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만. 그래서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저희가 이제 제가 미국의 대학에 연수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뇌졸중 센터에 여러 가지 이제 것도 봤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전혀 그 치료법이나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병원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도착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형 병원들이 다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뇌졸중 환자가 오면, 모든 것이 뇌졸중 환자는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를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허리 아프신 분들도 무릎 아프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MRI 찍고 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양해를 말씀드리고 뇌졸중 환자가 중간에 가서 찍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진료가 이루어지냐 하면, 이제 응급실에 환자가 오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환자 이렇게 이제 뜨면, 이제 오른쪽 바닥에 뇌졸중 환자 이렇게 전송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왼쪽 보시면 이제 다 전화번호가 있고, 환자 상태에 대해서 언제 발생을 했고 이제 어떤 증상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서 이렇게 딱 문자를 날리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다 가고, 그러면 이제 CT실이나 MRI실이 중간에 확 비어요. 그러니까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먼저 찍게 되고요. 이제 뇌경색이 맞으면 혈전용해제를 바로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로 해서 뚫리는 경우가 있고 안 뚫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뚫리는 경우는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해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연락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영상의학과에서 고난들 바로 준비를 하고 바로 이제 혈전용해술을 시행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고, 이게 끝난 다음에는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일반 병실에 가서 치료를 했었는데 요새는 뇌혈관 집중치료실 또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이라는 데가 있어서 뇌졸중 환자만 전담으로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길 가면 24시간 전문 간호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이 뇌혈관 집중치료실 또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일반 병실에 치료했을 때보다 이게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하고 보니까 3개월 사망률이 28%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뇌졸중 집중치료실이라는 데서 치료를 요새는 이제 많이 이어서 하고 있고, 혹시 병원에 가서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입원하게 되십니다라는 건 이것 때문에 입원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데가 그런 시설이 돼 있다는 것을 생각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뇌졸중이 한번 생긴 것도 억울한 노릇인데 이게 재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졸중 환자 중에 4명이나 5명 중에 응급실로 오시는 환자 중에 1명은 재발 환자예요. 이게 이 뇌졸중 재발도 잘 된다는 거죠. 이 뇌졸중 재발이 1년 내에 10명 중에 1명이 생기고요. 5명 중에 5년 이내에는 10명 중에 4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방을 안 했을 경우에 이렇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약, 병원에 드리는 걸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나 이런 같은 위험 원인 질환을 좀 잘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누가 만나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특히 건강한 상태에서 제가 보니까 질환이라는 건 부지런하실수록 질환도 잘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는 건 담배입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뇌졸중에서 담배는 폐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뇌나 심장혈관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담배는 좀 반드시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술에 대해서는 참 얘기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술은 한두 잔 먹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술은 좀 먹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럼 술은 절대로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2잔 이하로 드시는 건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혈액순환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꼭 피치 못할 경우에 드셔야 될 경우에 2잔까지 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난 2잔만 먹으면 되냐? 그래서 2잔만 먹으라 그랬더니 종류별로 2잔 드시는 분이 있어요. 소주 2잔, 맥주 2잔, 막걸리 2잔. 아닙니다. 한 종류로 2잔 아래로 잡수시라는 얘기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잔 크기로 해서 잔을 큰 걸로 2잔 드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먹는 그런 좀 잡수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꼭 하시고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음식은 싱겁게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채소 생선, 이건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되게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하는 건 다 좋은데 도대체 얼마나 싱겁게 먹으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싱거운 건 알겠는데 얼마나 싱겁게 먹어야 되냐.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그 표준 소금 섭취량이 평균 15에서 20g을 드시거든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건 5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시는 게 일반적인 기준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짜게 드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싱겁게 드시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난 싱거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저렇게는. 그렇죠. 그런데 대개 이제 얘기할 때는 제가 지금 드시는 것보다 한 반 정도 싱겁게 드실 생각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드려요. 싱겁게. 그리고 이 싱겁게 드신다는 게 소금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운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운 것도 좀 덜 맵게 드셔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도 보면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도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기, 고기만 높은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요새는 인터넷 보면 잘 나옵니다. 어떤 게 높은지 어떤 게 낮은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그 식생활을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등푸른 생선이 좋은 건 분명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고밀도 지방, HDL이라는 게 높아서 그런 것들이 저밀도 지방, 나쁜 지방 같은 것들을 다 물고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선, 등푸른 생선을 좀 많이 드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야채 좋죠. 야채 섭취하는 거 많이 하는 거 필요하시고, 빵도 사실 일반적인 빵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보리빵 아니면 이제 통밀빵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밥도 일반적인 흰쌀보다는 잡곡밥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좋은 음식입니다. 채소류, 과일, 해조류 이런 거 좋습니다. 사실 달걀에 대해서는 이게 참 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달걀을 많이 먹으라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냐?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달걀에서는 흰자는 괜찮다고 다들 봅니다. 이 노른자가 조금 문제가 돼요. 노른자 자체에도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뇌에도 도움이 되는 레시틴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뇌에 도움이 되는 노른자에 좋은 성분도 들어가 있긴 한데, 뭐가 문제냐? 콜레스테롤도 높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드실 때 흰자는 많이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노른자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두 개 내로 섭취를 줄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걀에 대해서는 특히 노른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젓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젓갈 좋아하는데 이 젓갈이 짜고 매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젓갈도 사실은 많이 섭취하시는 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전혀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양을 좀 적게 드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드시는 것보다 항상 반만 잡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뭐 누구누구도 얘기합니다. 누구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얼마나 하라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고민스러워 하시거든요. 운동을 얼마나 하라느냐. 제 환자 중에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 뇌졸중 환자가 퇴원을 하시길래, 할아버님 한 분이 퇴원하시길래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오셨는데 새카매져가지고 삐쩍 말라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동네를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하는 게 좋으냐? 좋을 수 있지만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사실은 대개도 우리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등에서 땀이 날랑말랑 할 정도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나는 주말마다 뭐 지리산을 가고 이래도 괜찮다.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거보다는 매일 꾸준히 조금씩 운동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나이가 드시면 근력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이라는 게 뭐 아령 드는 것도 있고 뭐 다리 들고 내리고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지만, 뇌졸중이나 심혈관절에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 걷거나 뛰거나 아니면 좀 빨리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혈관 질환에는 더 도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고, 그렇다고 근력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도 문제거든요. 근력 운동도 일정 부분을 같이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혈관 질환에는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빼놓지 말고 하셔야 된다. 이걸 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적정 체중하고 허리둘레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몸무게 계속 재셔야 돼요. 그리고 허리둘레 어떤지도 계속 체크를 하셔서 이게 더 복부 비만이 늘어나지 않는지, 체중이 늘어나지 않는지도 계속 확인을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건강검진 꼭 하셔야 되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좋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스트레스를 누가 받으려고 받느냐. 내가 받는 경우보다 주변에서 주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혈압도 올리고요. 혈관에 수축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분명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지만 제가 늘 이제 뭐 말씀드리는 게 그냥 좀 내려놓고 하시라고 그러세요. 편하게. 스트레스를 받아봐야 나만 안 좋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셔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여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고스톱 많이 치시잖아요. 고스톱 치면은 이게 치매 예방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치매 예방이 된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스톱 치는 게 치매 예방이 될까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때이면 그렇게 또 스트레스를 받아하세요. 고스톱 치면서 숫자 계산하는 건 분명히 산술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요거 조금만 떼어도, 아니 뭐 다른 아들이나 손주들한테는 용돈을 뭐 몇만 원씩 주시면서 고스톱에서 몇백 원 떼이는 건 잊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스톱을 치실 때 스트레스 안 받고 치매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있습니다. 고스톱을 치시는데 딸만한 사람하고만 치시면 돼요. 그럼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치매 예방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검진을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건강검진 가면 혈액검사하고 간단한 거 몇 가지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뭐 어디 가서 크게 막 몇백만 원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해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기본적인 건강검진만 매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고지혈증 검사가 최근에는 몇 년에 한 번씩으로 또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한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만 좀 확인을 하세요. 내 건강검진에 고지혈증 검사가 포함이 되는지. 그것만 안 되면 추가적으로 검사를 다시 하실 필요가 있고, 어떤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은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큰 병원을 어딜 자꾸 다니시는 것보다 동네 아니면 이제 이 전원이나 쪽에 계시는 분들은 보건소, 지소 괜찮습니다. 어디든 조금 나의 주치의를 하나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간호사나. 그래서 의료진하고 좀 잘 나를 아는 사람들을 해놔서 항상 거기를 자주 들리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아파서 들리시라는 게 아니고 보건소도 수시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 혈압도 재주고 혈당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병원도 가까운 병원, 동네 병원을 가셔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가세요. 혈압도 재시고 그 다음에 간호사한테 혈당도 좀 재달라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를 하시면서 나를 좀 병원을 좀 친숙하게 아파서 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걸 체크하려고 자꾸 다니시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생에 있어서. 그래서 다니시면서 불편한 것도 상의하시고 사실 잘 모르잖아요. 내가 여기 아픈데 이거를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러시는데 그런 좀 그 가까운 병원이나 그 개인 의원 또는 이제 보건소 같은 거를 잘 이렇게 친인해 놓으시면 그런 데 다니시면서 어디가 아프면 어딜 가야 되긴 이걸 다 물어보시면 잘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어딜 가시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 진료하시면 된다 이런 걸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 편하게 다니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사겨 놓으시고 아니면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걸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치료를 꼭 하셔야 돼요. 혈압약 잘 드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혈압약을 좀 드시라고 그러면 이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이거 계속 먹기가 좀 어렵다,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혈압약 한 번 드신다고 평생 드시는 거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면서 높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한 번 높다고 약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혈압을 했을 때도 혈압이 높게 나오거나 그런 제한적인 경우에서 혈압약을 드리게 되고 혈압이 높으면 그동안 드시고 혈압이 낮아지면 다시 약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약도 혈압이 어느 정도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용량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알약 개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드시는 걸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압약도 그렇게 바뀔 수 있어서 한 번 혈압 재고 6개월씩, 1년씩 계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혈압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시다가 좋아지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난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혈압약을 안 드시려고 하시는데 혈압이 계속 높은 단위가 되면 일단 약을 드시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조절되고 생활습관적으로 혈압이 낮아지면 그때 혈압을 끊으셔도 됩니다. 혈압약을. 그러니까 그걸 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당뇨병 좀 조절하셔야 되고 고지혈증약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왜 그러냐면 고지혈증을 낮추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저밀도 지방을 낮추는 약들이 요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게 아니고 혈관 보호 효과가 같이 있어서 심장혈관 질환이 있거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콜레스테롤이 낮았는데도 계속 쓰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혈관 보호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쓰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난 고지혈증이 이제 좋아졌는데 왜 먹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병원에서 처방할 때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을 꾸준히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낮아져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도 뇌졸중의 위험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뇌졸중에 이런 위험 요인이 있으면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더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졸중은 어떻게 우리가 그럼 좀 증상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은퇴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3가지 정도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뭐냐? 2 해보라고 합니다. 2. 거울을 보고 2에서 양쪽이 똑같이 벌어지는지. 왜냐하면 2 했을 때 이 뇌경색 마비가 한쪽이 안 벌어집니다. 한쪽만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에서 양쪽이 똑같이 입꼬리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손에 힘을 보는 건데 이렇게 이제 손에 이제 양쪽에 주머니 같은 걸 쥐어보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손을 앞으로 드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양쪽 손을 들어서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눈을 감고 10 정도를 속으로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눈을 떠보면 원래 이제 힘이 쭉 빠지면 금방 이렇게 떨어지지만 사실은 약하게 빠지는 건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시면 눈에
눈을 꼭 감고 하시면 힘이 빠지는 쪽이 약간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경우는 그쪽이 약간 힘이 약한 거예요. 그거를 꼭 보셔야 되고, 이제 지금 손으로 말씀드린 그거를 꼭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다리, 띵뛰기를 해보시라고 합니다. 띵뛰기. 그래가지고 다리를 한쪽씩 들어가지고 띄워보는 거예요. 띄워서 5발짝씩 정도씩 띄워보세요. 근데 힘이 빠지면 그쪽에 다리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3가지 정도를 꼭 해보시라고 해요. 이 손들기, 다리 띵뛰기. 이렇게 해서 괜찮으시면 하루를 즐겁게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뇌졸중 환자의 약 4분의 1 정도는 자는 사이에 뇌졸중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한번 해보시고, 혹시 힘이 좀 이상하다, 힘이 좀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손 들어보는 거, 그 다음에 띵뛰기를 해서 다리가 잘 떨어지는지 요거를 측정을 해서 마비가 없는지 이렇게 측정을 하시고, 만약에 좀 이상이 있다 그럼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뇌졸중 증상이 있는 건데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되게 증상이 좋아져서 별 생각을 안 해서 병원 안 가시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상을 하시면 꼭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 마음을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해서 나는 괜찮으니까, 이거보다는 꼭 병원에 가서 이쪽에 이상이 없는지, 내가 있는 증상이 괜찮은 건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를 들으시면 그때 생활을 잘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내가 이상하다는 걸 그냥 넘어가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다. 이걸 좀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뇌졸중의 어떤 원인,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치료,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말씀을 여쭤보면 여러 가지 질환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고 그러시면 치매하고 뇌졸중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아니 암도 걱정이, 물론 안 좋은 질환이고 걱정이 되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질환은 나 혼자 아픈 걸로 끝나는데 치매나 뇌졸중 이런 것들은 내가 불편해지면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주는 게 너무 안 좋다. 맞습니다. 이 뇌관 질환이 그런 나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뇌혈관 질환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만 내실 필요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을 잘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약도 잘 복용을 하시면 사실은 많이 예방을 할 수 있고 이런 질환이 생기는 걸 많이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잘 생활을 하시면 앞으로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